안녕하세요.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의 김영옥입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애정하고 또 함께하는 동료로 늘 생각해 왔었던 여성환경연대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을 좀 모아서 이렇게 취약한 몸 또 돌보는 몸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를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지, 바꿔낼 수 있을지 생각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 드립니다. 제가 속해 있는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의 모습을 한컷 소개해 드려요.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은 모든 나이듦이 존엄하고 그리고 다양한 나이대가 호혜적으로 연대하는 사회를 꿈꾸는 페미니스트 연구소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그동안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해왔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개인으로서 사적인 삶에서 어떤 돌봄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그 돌봄의 경험을 나름 페미니스트 혹은 생태주의자의 관점에서 지식으로 전환시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돌보고 돌봄받는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사회로의 전환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볼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미지는 한국 사람들도 매우 사랑하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여성의 세 시기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일단 매우 아름답게 보이죠. 클림트의 그림은 색감이나 혹은 그 형태에 있어서 굉장한 이 감성을 자극하는데, 제가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인 인간의 표상은 늘 여성의 몸을 매개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앞으로 불쑥 나온, 그리고 어깨가 축 처진 그런 노파의 작은 따옴표 노파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성은 아이를 낳고 돌보고 이것도 스스로 병들고 취약해지면서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은 여성은 몸으로 살고 그다음에 몸의 존재를 잉태하고 몸의 존재를 이승으로 보낸다. 그런데 남성은 정신의 존재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성을 몸의 존재로 간주하고 남성은 반면에 정신적 존재로 여긴 것은 그동안 역사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여성 혐오 내지는 여성 차별을 가져왔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몸으로 살고 몸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여성들이 훨씬 더 깊은 철학적 지식과 그다음에 실천적 경험을 쌓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돌봄 사회로의 전환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대안적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고요. 더 많은 그런 실천적 장면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일단 돌봄 경험 어떻게 쌓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몸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은 관념적으로 머릿속 생각만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훈계를 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데요, 제가 아이가 아파서요, 직장 생활을 지금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다들 뭐 참여하는 마음으로 훈계를 하죠. 아니야, 너의 미래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돌봄에서 약간
벗어나는 게 필요할 거야. 거리두기를 해라. 이러는 그 충고가 있는가 하면 지금 네가 너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돌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그 돌봄에 전념해라. 이런 식의 훈계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충고가 순전히 이론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은 몸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건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돌봄을 이야기할 때 머리로만 알지 말자. 사실 머리로 아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몸으로 돌봄을 해본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서 어떤 이론적 혹은 담론적 전략들 혹은 방향들을 제시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자, 돌봄이 이제 사적 영역에서 일어날 때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에서 흔들림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균형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돌봄과 나의 돌봄을 요청하는 그 돌봄 의존자를 돌보는 그 행위 사이에서 균형 잡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언제나 돌봄은 어느 정도의 자기 희생과 자기 삶의 재편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내 삶의 재편을 요청하는 그 엄청난 윤리적 책무감에 응대할 것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돌봄을 이야기할 때 아까 사회자분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의존과 자립의 관계, 이제까지 주류가 굉장히 대립적인 것으로 간주했었던 이 관계를 이해하지 않을 수 없죠. 장혜영 그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둘째 언니가 이제 자기의 여동생을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그 돌보는 과정에서 여러 단체들을 다니면서 이제 혹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탐구를 했어요. 이제 그때 단체에 가면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 라면 같은 거 끓여 드실 수 있을까요? 뭐 혼자서 전기밥솥은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언니분이 밥 차려 주시면 먹는 거 문제 없어요? 아, 불편하시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뭐 그러면 떠먹여 드려야 되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혜영 씨가 그런 생각을 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질문을 누가 나한테 한다면 나의 무능 점수는 몇 점일까? 뭐 이런 건 거죠. 우리는 라면 끓이지 못하고 혼자서 전기밥솥에 밥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차려주는 밥도 제때 먹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할 때 이러저런 여러 가지 다른 사정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끄는 이런 멀쩡한 허우대 좋은 성인 남성분들을 많이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봄 서비스를 시장의 상품으로 구매하면서 이런 식의 구체적인 돌봄 실천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존과 자립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유명한 말이 있죠.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존의 선택지 중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능력을 말한다. 자, 그러면은 자립이 결코 나의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조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시간이 이제 막 가고 있잖아요.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몸, 마음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몸 하이픈 마음 정체성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이 표기의 뜻은 뭐냐?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정체성은 몸과 마음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합류, 두 지류가 만나서 이루어내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 서로를 규정하면서 서로의 그 존재를 만들어내는 상태를 우리가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아마 오감이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혹은 굉장히 기쁜 일을 겪었을 때 나의 머리는
1년 혹은 2년, 3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은 그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던 장소로 가게 되면 그 장소에서 내가 경험했었던 자연 환경 혹은 어떤 소리 혹은 사람들의 웅성거림 이런 거를 다시 듣게 되면 몸이 그때의 사건을 생생하게 다시 떠올려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감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실제로 돌보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오감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가 또 접촉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이 남성으로부터 끊임없이 이제 접촉을 통한 어떤 폭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접촉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문명화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접촉을 뭔가 원시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점점 더 접촉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공감각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해요. 신체 접촉이야말로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형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취약해졌을 때 그리고 언어가 고갈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려면 촉각의 능력을 계속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봄을 이야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이해하자라고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 혹은 신체 혹은 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이 접촉이 혹은 접촉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물리적으로도 유물론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어떤 중요한 윤리적 관계성의 토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버틀러라든가 레비나스 같은 윤리학을 전개한 철학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취약한 타자의 얼굴 앞에서 비로소 그 타자를 향한 주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틀러는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이미 타자에게 양도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레비나스는 인질로서의 취약성이라는 말을 해요. 자, 취약하다고 하는 것은 뭐 장애인을 향해서 혹은 심지어 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노인을 향해서 혹은 굉장히 이제 그 열악한 상황에 빠져 있는 노숙인 같은 그런 빈곤한 사람을 향해서 늘 일종의 낙인처럼 사용하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인류학적으로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최대로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리고 상호 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 보편성으로서의 취약성을 잘 아는 거, 잘 깨닫는 거, 그리고 이 취약성을 토대로 연결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돌봄을 이야기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봄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돌봄 역량, 돌봄 경제라는 말을 합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는 다른 거예요. 능력이라 하는 것은 좀 기술적인 차원에 머문다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힘과 관련되는 겁니다. 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힘, 즉 선택의 힘을 어떻게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돌봄을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도 이 돌봄을 역량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받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전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돌봄 경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인류학이 말하는 호혜성의 관점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즉 뭐냐?
인류학이 뭐 증여나 선물 등등의 그 고대에서 발견되는 실천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안적인 시장 경제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호혜성의 경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어떤 또 다른 선물을 하고 나는 또 다시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이런 양태가 있는가 하면 내가 A에게 선물을 주면 A는 B에게 주고 B는 C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넓은 원을 그리는 방식으로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봄을 주고받는다고 할 때 1대1로 시장 경제에서처럼 내가 너에게 3시간짜리 돌봄을 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300원을 줘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풍요의 어떤 잉여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돌봄 경제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돌봄 경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 경제에 지금 결핍이 왔습니다. 제가 15분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3부로 이 강의를 짰는데 결국은 2부에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3부가 요양보호사 분들의 그 돌봄 경험에서 길어올린 돌봄의 찐 지식을 다루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어떤 결핍의 마음을 안고 이 강의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면은 계산에 능수능란한 그런 합리적 인간이 아닌 거예요. 평소에 여성적 삶을 살면서 늘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또 주거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잘 못 쓰게 된 건데 그렇지만 중요한 얘기는 좀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요양보호사분들의 실천에서 혹은 경험에서 길어올린 돌봄 지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성환경연대가 저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